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저희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실이 맞다면 아마 2016년 4월경에 그만두신 기사님이 아닌가. 검진 결과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시술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공동으로 검진한 피부과 전문의과, 성형외과 전문의 공통된 소견은 점이나 레이저 시술 반응 및 수술적 절제 후 봉합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방송에 나왔던 김혜경 씨 법률 대리인 나승철 변호사의 말이었고요. 이어서 이재명 지사의 신체 검증 결과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1부에서는 나승철 변호사 인터뷰에 반론을 제기할 이정열 변호사 연결하고요. 2부 최강 병기에서는 신체 검증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든 또 어디가 중심이 되든 좀 더 서로 협력해서 이 국가 또 국정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통합을 하자? 막말로 웃기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당에서 가야 될 사람이 다 갈 사람에서 가라 이 얘기입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각각 발언이었습니다.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 통합을 전면에 내건 자유한국당과 불쾌감을 표시한 바른미래당의 대표. 더 보수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짜뉴스의 애초 생산자를 하나라도 찾아보자. 이 가짜뉴스의 어떤 유통망을 이제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에스더가 그 뉴스들을 생산했다라는 거는 확인을 하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는 덕분에 2달가량을 거의 골방에 갇혀서 매일 가짜뉴스만 보다 보니까 이게 거의 설득이 돼요. 가짜뉴스의 생산자 유통망을 추적해온 김한 기자가 그동안의 가짜뉴스 이슈를 총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10월 16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해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지사의 아내인 김혜경 씨 측 나승철 변호사 인터뷰했는데요. 오늘은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해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이른바 궁차싸 회원들의 의뢰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정열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오늘 트위터에서 반가운 얼굴 오랜만에 볼 기회가 있었는데 무산돼서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오늘 출연하려고 하셨죠, 스튜디오에. 네네네네. 그런데 오늘 출연이 사실은 어제 이재명 측 변호인의 반론 차원이거든요, 오늘이. 근데 어제 이재명 측 변호인 10분 출연했어요. 그래서 10분 출연하는데 이 스튜디오로 모시는 게 좀 껄끄러워서 제작진이 아마 전화 연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도 되는데. 그랬어요? 바쁘실 텐데. 바쁘긴 해도 그래도 만난 지 오래됐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반가워요. 또 저기 뵙고 거기 홍 작가님도 구면이라 거기 뵌지 오래돼서 작가님도 뵙고 케이크도 사놨어요. 저기 아이고. 갖다 드리려고. 아니 그래 저도 그 트윗을 봤는데 이게 직접 출연해서 전화로 바뀌었다. 근데 그 댓글에 다 제 욕이더라고요. 그래요?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정열 변호사 일부러 이 작가 욕 좀 얻어먹게 하려고 쓴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왜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요즘 제가 바쁠 것 같은데 먼저 저거 하나 여쭤보죠. 6월 달인가요? 처음에 검찰 고발할 때 김혜경 씨가 해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다. 검찰에 고발한 건 아니고 경찰에 고발. 경찰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전에는 어떤 말씀하셨냐면 보이스피싱에 관한 재판을 여러 번 해봤는데 해경궁 김씨는 김혜경 여사이고 그 주된 운용자는 이재명 예비 후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하셨었거든요. 네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크게 변한 건 없고 지금도 그러면 네. 개정주는 김혜경 씨고 네. 이재명 지사가 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 해경군 김 씨의 트윗 내용을 살펴보셨겠지만 보면은 문체도 그렇고 띄어쓰기라든가 뭐 구두점을 찍는 방식이라든가 이게 일관되지가 못해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좀 약간 의문이 드는 점들이 보이거든요. 하나의 계정 가지고 여러 사람이 썼을 것이다.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고의적으로 한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여러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다르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뭐 완전히 뭐 한 사람이다 뭐 여러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어려운데 일단 눈으로 보이는 상태로 봤을 때는 여러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나승철 변호사라고 인터뷰하면서 이 문제를 물어봤거든요. 네. 이재명 당시 예비 후보가 운영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근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해버리던데요. 그래요? 예. 그 인터뷰 내용에 그 얘기 없던데. 아니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은 못 듣고 저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인터뷰 전문보기 봤는데 거기는 안 나오던데요. 다시 듣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인터뷰 전문보기하고 다시 듣기하고 내용이 달라요? 글쎄 대충 대동소이할 텐데 제가 어제 분명히 물어봤거든요. 이게 불충분하거든요. 하군요. 그래 어쨌든 그렇게 이것만 믿으면 안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고 일축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야 뭐 그쪽에서 그럼 맞다고 할 리는 없겠죠. 그러면 어쨌든 변호사님은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추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경찰 조사 때 뭐 이런 얘기 다 좀 하셨습니까? 네. 그럼 경찰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경찰에서야 반응을 보일 이유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이후에 제가 진술한 거에 대해서 저나 뭐 저희 그 의뢰인께서 진술하신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는 그 업무를 하시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죠. 아무런 얘기 들은 적이 없고. 네. 근데 김호준 총수는 그런 얘기를 경찰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스를 어떤. 저도 그건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사실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경찰이나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법기관, 준사법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제3자적인 지위에서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일단 고소고발을 하는 쪽이 억울함이 있으니까 고소고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증거를 수집한다고 해도 기초 증거는 고소고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고소고발인 쪽에 의견을 많이 듣고 그다음에 고소고발인한테 증거를 또 많이 요구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저희가 고발인 조사를 받을 때부터 담당 경찰관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그다음에 수사 기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 50대 남성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 이제 그때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쭤봤어요. 그 사람이 50대 남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가 경찰에다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트윗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걸 볼 수 있느냐 하니까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 조사를 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려줄 수도 없다. 이런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수사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 쪽에서 저희한테 알려준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 부분에서는 제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렇게 통상적으로 의지를 하고 증거를 달라고 하는 그런 고소고발인 쪽에는 그런 정보조차 주지 않으면서 전혀 이해관계도 없는 제3자인 김호준 총수한테 그런 거를 누설했다는 건 이건 완전 범죄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발을 하실 생각입니까? 했어요. 했습니까? 다 떴어요. 네. 또 김현정 프로에서 반론권 주지 않았다고 방심이 제소하신다는데 이것도 하시는 겁니까? 네, 당연하죠. 네. YT는 반론권 드렸습니다. 저 작가님께서 그 연락을 그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래도 YTN이나 이 작가님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50대 남성 이야기 나와서 한겨레가 기사 냈잖아요. 뭐 예전부터 있었다는 얘기라고 지금 변호사님도 얘기했고 저도 들었어요. 예전부터. 그런데 지금 기사가 다시 나면서. 죄송한데, 저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니, 저도 트위터를 봤어요. 트위터에서 보셨어요? 예.
그 아까 말씀한 그 사람의 트위터 저도 봤어요. 봤는데. 예, 예. 그러면은 이게 한결에 지금 오보라고 변호사님 생각하십니까? 오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아, 인정했습니까? 제가 그 뒤에 뉴스는 못 들어가지고. 예, 그 보도하고 다른 취지의 보도를 냈죠. 예, 아니. 명백하게 오보다라고 인정하지 얘기는 안 하고, 예. 예, 다른 취지의 보도를 냈죠. 운전기사다 이런 얘기는 했잖아요. 예, 다른 취지의 단독 보도를 또 냈죠. 예, 그래서 그 운전기사가 지금 뭐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지 다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팬카페, 운영하시는 분한테는 자기가 맞다. 해경군 김씨의 계정은 내 건 맞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부터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예. 지금 그렇게 받고 있다? 받았다? 예. 그거를 어떻게 하세요? 언론 보고 알죠. 아, 언론에 난 거예요? 예, 예. 언론에, 저는 그런 기사를 보지를 못했는데, 아니,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예. 지금 경찰 출석 조사 중이다. 언론에 다 떴는데. 아니,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이야기를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그럽니까? 그것도 언론에 났습니다. 제가 지금 언론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경찰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경찰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지인들에게 얘기한 건가요, 그러면? 내가 계정을 만들어서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잘 몰라요. 예. 아니, 그렇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경찰이. 그런데 언론에는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영문인지 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고 지금 질문을 드렸거든요. 전혀 몰라요. 예. 아니, 워낙 이 사건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관심이 많은 거하고 저희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경로하고 다르죠. 이거 검색도 해보고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아니, 기사가 아니고. 지금 경찰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아니, 언론 보도에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언론 보도에 나오기를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 예. 아니, 제가 어떤 뜻으로 질문한지 아시면서 말꼬리 잡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말꼬리가 아니고, 말꼬리 잡은 건데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하고, 저희가 그만큼 예민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자, 어쨌든, 그러면 정리하죠. 정리하고, 언론 보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처음 들었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언론 보도는 저도 봤어요. 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첫째는,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잘 믿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첫째는 지금 그 진행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운전기사가 그 언론 인터뷰와의 과정에서 하셨던 얘기가 여러 개의 트윗 계정을 만들었는데 그 문제 계정이 내 건지 아닌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여러 개 트윗 계정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제 여러 개 계정을 만들어도 우리가 트위터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 주로 이용하는 계정이 있고 그다음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계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아무리 그래도 이게 자기 주된 계정은 아닐 거 아닙니까? 부수 계정이겠죠. 근데 이 부수 계정이 썼던 트윗이 47,000개예요. 그러면은 주된 계정으로 얼마를 썼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트위터 활동을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게 일단은 추측이 가능한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문제는 이 해경궁 사건이 발단이 일어났을 때를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때가 올해 4월 3일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분이 이제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그 처음에 이제 뭘 했냐면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 좀 비아냥거리는 그 트윗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뭐라 그랬냐면 너 혹시 이재명 부인 김혜경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트윗을 보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내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해요. 그게 4월 3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4월 5일 날 이분이 소위 말하는 이제 계정 폭파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이 계정에 전화번호가 연동이 돼 있었는데 전화번호 연동이 삭제가 돼요. 근데 아무튼 계정 폭파되면서 그 전에 계속해서 이 당시 그 트위터 이용자들하고 엄청나게 다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 4월이라서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엄청나게 다퉜던 데다가 계정 폭파까지 했는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이분이 그 계정주가 아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이 증언을 한 팬카페 운영자도 경찰 조사를
받았을 테고 지금 이분도 지금 받고 있다고 하니까 경찰 조사를 좀 지켜보고요. 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만약에 이게 그 해경궁 이른바 해경궁 김씨 계정이 김혜경 씨라든가 혹은 이재명 당시 후보자가 직접 운영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네. 경찰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만일 아니라고 제3자라고 판명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정열 변호사님도 조금 책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책임이 있어요? 없습니까? 아니 없다는 게 어떤 책임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이거 예를 들면은 그 공차사 모임 회원 모임들이 네. 변호사님한테 가서 이거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해서 시작했다면 문제가 없겠죠. 변호사 이렇게 열심히 한 거니까. 근데 그런 건데요? 아니요. 이거 사건 의뢰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트위터라든가 이런 방송에 나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셨잖아요. 네. 그 사건을 제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 아니죠? 아니 그전에도 굉장히 많이 울분을 토하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서. 울분이 안 토해지겠습니까? 이게 저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해경궁 김씨일 거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밝혀진다면은 어떤 책임을 잘못된 의혹 제기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면? 뭐 책임을 져야 된다면 책임을 지는데 일단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런 책임은 제가 알아서 질 테니까 그거보다 진행자께서는 그 보관하고 계신 제 돈 관리나 좀 잘해주세요. 돈 관리라니 무슨 말이죠? 아이고 왜 그러세요? 잘하시면서 정보통신망법 잘하시는 분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만 아시면서 그 정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송 나와서 언론 플레이하고 아니면 이 여론을 호도하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인터뷰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먼저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인터뷰 그만하겠습니다. 자, 끊어주세요. 네. 1부 수사 마치고 2부 최강명을 수사하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승부 2부 최강명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남국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예, 1부에서 이정열 변호사와 인터뷰하면서 이재명 지사 얘기를 했는데 2부 뉴스 정면승부 또 이재명 지사 이야기입니다. 가장 핫한 이야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른바 신체 부위 큰 점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의료기관에서 자진해서 심체 검사를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언론에도 공표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시행했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주말 사이에 어느 일정한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격적으로 실시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억측이 나오고 뭐 소문이 퍼지니까 조기에 차단하겠다. 그래서 빨리 이 신체 검정을 받겠다라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4시 정각에 아주대병원 웰빙센터에 도착을 해서 신체 검증을 받았고요. 아주대병원 피부과 전문의와 성형외과 전문의 각 2명씩이 참석을 했습니다. 신체 검증은 오후 4시 5분부터 12분까지 7분간 진행이 됐고요. 이 검증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기자도 3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예, 결과 어떻게 됐죠? 결과는 그렇습니다. 점이나 레이저 시술 흔적은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의료진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체 일부분에 그 다른 부분에 이제 그 빨간 이재명 지사가 말한 빨간색 점이 있긴 한데 그 녹취록에서 나온 것처럼 은밀한 부위에 점이나 레이저 시술의 흔적 또는 뭐 수술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수술 봉합 절제 흔적 전혀 찾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들여다봤다. 그렇죠. 결론은 났고, 그러면 어때요? 김부선 씨와 공지정 씨 간의 대화 거짓말이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겠습니까? 김부선 씨가 이야기를 한 내용 자체, 그러니까 진술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경찰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김부선 씨가 공지영 씨, 이 공지영 씨는 사실상 김부선 씨 일을 도와주고 있는 조력자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조금 내밀한 이야기까지 가까운 어떤 그런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지영 씨에게
정말 결정적인 어떤 내용이다,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이 큰 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김부선 씨가 이야기하는 내용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대부분을 믿을 수 없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연 이제 김부선 씨가 경찰에서 이런 내용을 진술했는지 여부가 조금 불확실하긴 하지만 이 녹취록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또 이렇게 병원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가지고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부선 씨의 진술을 크게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스모킹 건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게 지금 깨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이재명 지사로서는 사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에게 다 뭐 자신의 어떤 뭐 치부를 알리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정면 녹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점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게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실 이 특정 부위에 무슨 점이 있다라고 막 거론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인권 침해적인 그런 발상인데. 그렇죠. 나중에는 이것이 네가 떳떳하면 한번 벗어봐 이런 분위기가 사실 암암리에 되게 많이 번졌습니다. 예.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치욕을 감내하더라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계속 커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 종편 채널에서는 거의 매일 반복해서 이 상황을 그 주요 보도로 계속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 문제나 이 의혹을 자꾸 키우려고 했었던 것도 있고 특히 이제 뭐 강용석 씨라든지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직접 이게 그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뭐 여기서 은밀한 뭐 미래가 이루어졌다 또는 가족이나 연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신체적 특징이 있다. 그걸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직접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정말 치욕적이지만 치욕을 감내하지 않으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지만 두고두고 좀 마음의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논란이 처음 시작되고 나서 계속 논란이 커지자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 나온 이야기는 수사기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검증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분당경찰서 수사하는 수사기관에서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 절차적으로 아직 그러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빠르게 이재명 지사가 이 검증 절차를 거치고 또 사실 뭐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곳에 보더라도 기자가 사실 그 자리에 동석할 권한, 법률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기자까지 3명을 이렇게 동석시켜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가 확실하게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계속 논란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없는 의혹까지 막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을 가지고 검증을 통해 가지고 뒤집겠다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하나 더해서 19일 날 또 경기도 국회에서 또 도정 질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게 뭐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뭐 국회에서 질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또 국회의원들 또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의 또 국회의원들이 이것이 또 뭐 공익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이유도 있었겠네요. 네.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가 최근에 그 신체적 점이 그게 다가 아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다 이랬었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인 물타기 아닙니까? 치고 빠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있다면은 처음부터 얘기를 했겠죠. 사실 김부선 씨나 강용석 씨, 그다음에 김세희 기자가 이제 뭐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부선 씨가 연인들만 아는, 가족들만 아는 곳에 신체적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렵에 공정시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은밀한 부위에 크고 둥글고 검은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이게 그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만약에 아니었다면 그 시점에 강용석 씨가 그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벌써 2주가 지나고 심지어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체 검증 영장으로 교묘하게 좀 혼동을 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게 아니다라고 했다면 사실은 이거는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치고 빠지기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말 바꾸긴 한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한 20분 전에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증거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더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명백하게 증거 가치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게 뭐 강용석 변호사가 증거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경찰에서의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김부선 씨가 이야기한 게 경찰에서의 진술이 아니고 녹취록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불륜과 관련해서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김부선 씨가 본인의 지인과 통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실성 여부도 역시 이 불륜 사실을 입증하느냐 마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은요, 김부선 씨라든지 강용석 변호사가 그 차고 넘친다는 증거를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해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증거 능력 없다. 그거 아니다. 이거는 대단히 좀 인간적으로 봐서 그러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얘기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문자 6974님. 1부 마지막에 변호사가 마지막 이야기한 거 그거는 좀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 주셨는데요. 저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는데 그 인터뷰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정열 변호사가 제가 뭐 고소고발을 한다는 곳에 거기 변호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통신법 위반 얘기하면서 맡겨놓은 돈. 그러니까 자신이 이길 테니까 아마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고소고발을 한 적이 없어요. 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한 거니까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예. 해명해드렸고 에듀파인 문제로 가봅시다.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이거 지금 공립유치원에는 시스템이 돼 있죠. 이게 공립유치원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는 다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중고등학교에서도 이게 에듀파인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사립유치원에도 좀 시스템을 도입해라.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불거지는 이런 비리들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에듀파인이 뭡니까? 이 에듀파인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뿐만 공공기관에서 어떤 회계를 할 때,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뭐 한마디로 말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그다음에 구입처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영수증을 처리라고 하는 이 전체 전 과정을 전산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전산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곳에 만약에 어떤 돈을 썼다로 되면은 그 당시 이제 입력 자체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이렇게 조사를 나올 수 있게끔 자동으로 연동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계를 훨씬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지금 하는 거죠? 네, 이게 사립유치원에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처음 추진했던 것이 아니고요. 2013년부터 국가 보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한 결과 유치원들이 이 공금이나 이런 국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육부에서는 2013년도에 유아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마련을 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 속에는 회계와 관련된 부분을 좀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돈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교원 인사와 관련된 부분,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2013년도에 유아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1단계 정보화 전략 계획만 마무리를 하고 5년째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 2월에 다시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사립학교 유치원에도 회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추진을 선포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한유총에서 집단 휴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제 정부를 좀 압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사실은 집단 휴업하겠다라고 하면 학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직장을 다니겠냐라고 하면서 정부가 백기를 들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12월에 교육부에서 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만 그냥 받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물러서 버리고 유아교육 종합정보 시스템은 폐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와 관련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것, 이 에듀파인을 사립학교 회계 시스템 도입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강제할 방법이 사실 딱히 없습니다. 법을 다시 만들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요. 다만 이 도입을 반대할 경우 계속 도입을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이 회계 관련해서 감사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이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전가가 된다라는 점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 지금 사실 영유아들을 맡기고 있는 젊은 부모 어머니들이 사실 이 문제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상당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고통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이 부분이 걱정이 돼서 계속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자면은 사립 유치원 측에서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지금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 안 좋게 보면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립 유치원의 운영비의 절반가량이 사실상 국가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계부정액을 저질렀으니까 국가 보조금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해당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그 아이들, 이 교육과 보육 여러 가지 먹을 것 이런 것들을 정말 피해를 봐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는 당장 이제 그런 어떤 비리 유치원에 대해서 징계나 이런 절차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국가 보조금을 이게 끊는 이런 방법을 택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이거 사실 공공 유치원이 많아서 공설 유치원들이 많아서 이걸 다 흡수할 수 있다면 문제가 다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아 교육에 관해서는 이 공설 유치원, 공립 유치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사립 유치원들이 많이 채우고 있다 보니까 국가로서 상당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공중족발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 제2, 제3의 공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상가 계약갱신 요구권. 결국은 이게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인데 오늘 공포됐죠? 네. 그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난달 이제 9월 20일 날 일부 개정안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요. 정부의 15일간 공포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금 회수 기간 2015년도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되면서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임대인이 권리금을 이렇게 임차인이 회수하는 데 협조할 그런 의무를 신설을 해가지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라고는 했는데 그 기간이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3개월 전, 3개월밖에 되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다라고 해서 그 기간을 6개월로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이 빠져 있었는데 전통시장이 빠져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그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리금 보호 대상에도 정통시장까지도 포함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보니 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으로 가면 사실 변호사 비용만 많이 들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1년, 2년 이렇게 3년까지 걸리는 그런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 법률구조공단 산하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2년, 3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분들도 다 소급 적용으로 10년까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전부 다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칙 조항에 따라서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다 적용이 되지만 계약갱신 10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계약을 갱신하는 분들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급은 안 된다. 네, 소급은 안 되고 그러니까 계약 기간 5년이 다 만료가 돼 버려 가지고 갱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된 결정으로 봐야겠네요. 소상공인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7시 정각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